안녕하세요.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가 인터뷰를 맡게 된 최혜진 작가입니다. 오늘 뵙게 될 작가님은 먼지아이와 연애놀이를 작업하신 정유미 작가님이세요. 작가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정유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네. 그 한국인 최초 라가치상 2년 연속 수상 이런 타이틀로 되게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 2014년에 먼지아이로 뉴호라이즌 부문의 대상 받으셨었고 2015년에는 나의 작은 인형 상자로 픽션 부분에서 스페셜 멘션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작가님한테 이 라가치상을 수상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제 작업이 아동문학으로 분류될 거라고는 사실 예상치 못했어서 굉장히 의외면서 굉장히 기쁜 경험이었는데요. 특히 아동문학이라고 저도 그런 고정관념이 되게 좀 더 어린아이들에게만 더 시점이 맞춰져 있고 조금 더 쉬운 그런 그림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일 수도 있는 제 책이 상을 받음으로써 조금 저한테도 굉장히 의외이면서도 되게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작가님 안에 있던 어린이 책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는 계기가 되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다양한 책들을 봤지만 정작 그렇게 다양한 책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그림책은 분류되기가 더 따뜻하고 귀엽고 그런 종류의 책이 아동문학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실험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책들도 아동문학으로 분류되는 거를 보고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네네. 혹시 그 라가치상 수상 이후에 네. 그림책 작가라는 정체성이 좀 생기셨어요? 아니요,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림책 작업을 그렇게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그 책 작업을 많이 하진 않아서 스스로 그림책 작가라고 이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림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가능한 장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네. 그 전에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작가님 책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만들어졌던 것을 책으로 다시 묶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수상하셨던 책들도 다 그랬고요. 네. 그래서 원래 원작이라고 했던 애니메이션들이 전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게 이렇게 한국에서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문학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소식으로 알려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먼지아이가 2009년에 칸네 영화제에 초대되셨었고 그리고 한 70여 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애놀이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제 중에 되게 큰 것 중에 하나인 자그레브 영화제에서 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 돌면서 아마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 볼로냐 도서전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림책에 대해서 독자로서 책들을 많이 보고 하긴 했지만 그 현재 그 마켓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볼로냐 그 북페어 그에서는 그 마켓도 동시에 열리고 또 수상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고 그림책의 어떤 장르에 대해서 볼로냐 측에서 어떤 되게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지지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됐고 또 동시에 또 전통적인 그 마켓 시장에서의 선호하는 어떤 작품들 그런 작품들의 흐름 그런 것도 구경하면서 아 정말 왜 내가 받았지? 이거는 그러니까 볼로냐요. 굉장히 실험적인 거에 많이 지지를 한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또 동시에 그 북페어에
그 많은 지망생들 맞아요. 일러스트레이터의 네, 벽이라고 맞아요. 해서 지망생들이 엄청나게 네. 자기 포트폴리오를 막 맞아요. 붙여놓죠. 그리고 더미북 만들고 네네네. 그래서 참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이제 그런 작업하던 어린 시절 모습 같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또 유럽의 많은 유명한 출판사들 네네네. 그냥 책으로만 이렇게 봤던 출판사들에서 이제 그 많은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각 출판사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리고 선호도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서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작가님 책 먼지아이, 나의 작은 인형산자, 연애놀이가 다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만들었던 작업을 그림책으로 다시 엮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았던 뭐가 있어서 그림책으로 다시 묶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할 때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제 영화를 베이스로 하는 친구들은 시나리오를 글을 쓰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짜간다면 저는 사실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런 특징이 사실 굉장히 그림책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어떤 언어로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림책으로도 가능한 이야기들을 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단편 애니메이션으로만 이게 만들어지면 이후에 이제 볼 수 있는 채널이 너무 적고 또 영화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매체를 작업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단지 영화적인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좀 문학적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애니메이션은 영화제에 가지 않는 이상 혹은 어떤 채널에서 상영해주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어렵네요. 근데 책은 꽂아놓으면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시면서 그림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서 이해하게 된 그림책 장르의 특징 같은 게 아마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왜냐면 이 애니메이션 원화를 그냥 순서대로 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림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가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제 책이 전통적인 그림책하고는 언어가 좀 달라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영상을 그림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영상이 가지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사운드도 있고 편집으로 그거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 효과가 빠졌을 때 그 그림의 컷 배치나 지문의 추가로 영화의 효과가 빠진 걸 대체해야 되는 거 그거를 많이 고려했고 근데 먼지아이 작업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컷들을 거의 이용해서 그림의 사이즈나 배치로 그 언어를 만들려고 했고 인형 상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림 수를 줄이고 대신에 지문을 추가해서 그 언어를 만들려고 노력해 봤어요. 제가 가진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에 그냥 집중을 해서 조금 일반적인 그림책들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일 것 같긴 해요. 네네. 영상에서는 소리가 받쳐주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라지고 그리고 편집으로 만들어낼 수 있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책에서 그거를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글을 넣으시거나 그림의 크기로 강약을 만드신다는 이야기인데 글을 붙였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려고요. 이제 그림책의 글쓰기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주제로도 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작가분들 사이에서. 그 작가님 책을 보면은 지문이 정말 플레이되고 있는 어떤 장면을 설명하는 듯한 지문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는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글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그림이 더 익숙하고 그림으로 뭔가 감정이나 혹은 상황 설명하는 게 더
편해서 글을 넣으면 약간 어색한 기분 때문에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사실 대사가 하나도 없고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먼지 이야기 같은 경우는 책에도 지문이 거의 없고 굉장히 간략한 어떤 상황 설정만 살짝 있고 근데 이제 인형 상자 같은 경우는 지문을 넣었어요. 왜냐면 컷들로 상황을 설명해가지 않으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짧은 지문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그림책에 가까운 포맷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또 그렇게 했기도 했어요. 글과 그림이 같이 만났을 때 생기는 그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제가 글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쓰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최소한으로 그 정서를 없애지 않고 적절하게 그냥 살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기는 한데 작가님 책은 글 없는 그림책으로 지문이 없어도 읽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발언 중에 동어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뭔가 되게 원칙처럼 잡혀 있더라고요. 글과 그림이 동어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보통 그림책들 페이지가 굉장히 적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더 시적이고 더 함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책은 페이지 수가 좀 많고 이야기의 어떤 설정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미니멀한 그런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페이지 수를 줄인다면 더 은유적인 표현이나 설명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찾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그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나의 작은 인형 상자는 연필 세밀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렇게 연필 한 자루로 굉장히 같은 자리를 막 계속 사각사각 반복해갖고 그리는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 연애놀이는 펜화 같아요. 네. 역시나 근데 음영 표현 같은 경우에 그냥 색깔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만 만들어진 그림인데요. 먼지 아이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부담이 없고 어릴 때부터 제가 그냥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제일 마음 편한 매체는 결국 항상 연필이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감을 무조건 마지막까지 해서 완성을 시키는 게 우리 그 어릴 때 알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스케치 단계까지는 저는 너무 몰입할 수 있었고 즐겁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물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부담감이 막 올라오고 이게 왜냐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해지는 그건 어린 시절 그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다시 그런 편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소재로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동시에 연필로 톤을 만들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작업하게 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특히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이걸 시작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긴 시간으로 작업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그런 경험들도 있고 흑백 이미지가 주는 복고적인 그런 감성? 그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네네네. 그 라가치상 수상 소식이 워낙에 그 당시에 화제였어가지고 전 작가님이 이제 그림책 분야에서 되게 활발히 작업하시겠구나 생각했었는데 2017년 연애놀이가 그 그림책으로 엮으신 작업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 어떤 작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책 작업 이후에 작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 조금 지치기도 했고 그리고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실사 영화 시나리오 작업할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나 혹은 기획 작업 그런 것들을 조금 했었고, 그렇게 다른 작업들을 하다가 작년에 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 작업의 책을 만들 수 드디어 되게 오랜만에 새 책을 만나볼 수 있게 됐군요. 네, 근데 되게 짧은 단편인데 그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또 새 애니메이션 작업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5년에 볼로냐 도서전 그 볼로냐 당 네. 뭐랄까 행사 현장이죠. 네. 그래서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작가님하고 나눴던 이야기 중에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림책이 아동 도서 하위 카테고리로 잡혀 있어서 거기로 가면 내 책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잡으려고 해서 문학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다. 이런 고민을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책이 보통의 그림책보다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두껍고 그림도 약간 어둡게 느껴지고 밀도가 엄청나게 높죠. 이야기의 밀도도. 이런 책들이 서점에서 갈 데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작가님 이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동 도서 같은 경우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맷에 좀 맞출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는. 근데 아동 문학을 할 경우에 분류될 수 있는 그런 포맷에 좀 맞추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동시에 전통적인 책들의 시장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포맷에 맞지 않은 다양한 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독자로서 다양한 포맷을 경험하고 싶고, 단지 그런 책의 형식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소재나 혹은 표현된 어떤 이야기에서도 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작가님들은 또 그분들의 어떤 삶의 경험이나 혹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만약에 맞춰진 이야기들은 아동 그림책이라는 어떤 그런 포맷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중년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노년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삶의 시기에 맞는 어떤 다양한 얘기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두운 내용도 많이 담을 수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는 어떤 삶의 그런 이야기들을 작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자기의 삶과 어떤 일치하는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특수하고 어떤 낯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유년기 아이들 말고도 성인들도 읽을 수 있는 이미지 중심의 책은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가 또 있잖아요. 네. 만화책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문학에 가깝게 푸는 건 또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픽 노블하고 또 그림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또 질문도 들고, 작가님 책은 그래픽 노블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 책이 참 어디에 딱 맞는 포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되게 책에 꽂히기 어려운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상업적인 걸 고려한다면 많이 읽히긴 어려운 포맷인 것 같고,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두 영역이 포개지는 네, 맞아요. 이 애매한 경계선 같은 곳에 계시는 작가님이신데, 격려와 응원과 사랑의 멘트를 한번 던지고 싶은 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가 애매한 영역에서 가장 그 창의성이 폭발한대요. 이게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늪지대가 여기는 숲이고 여기는 물인데 중간이 늪지대잖아요. 이거는 뭔가 경계가 애매한 이 사이가 종 다양성도 제일 많고 그 진화의 창의성 이런 것도 가장 높은 공간이다. 이런 말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먼저 해서 책으로 오다 보니까 또 생기는 그 특징 때문에 이 포맷이 조금 낯설게 작업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픽 노블과 그림책. 네. 그 장르 그거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림책은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글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장르 같긴 하지만 그 그림책들의 어떤 그림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작업을 네네. 보면 훌륭하죠. 훌륭하고 그 그림만으로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느낌은 또 어른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이야기가 어떤 어른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그림으로 표현된 그림책이라면 충분히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그런 장르도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네네네. 전 작가님 책 보면은 되게 한국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네. 이게 요즘에 그 한국에서 많이 사랑받는 다른 그림책 작가님들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오히려 서양 일러스트레이션의 전통에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작가님 책은 왠지 모르겠는데 동양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게 왠지 한번 생각해보니까 인물의 외양이 딱 우리랑 너무 닮은 사람이 맞아요. 나오기도 하고 흑백으로만 그려졌다는 점도 이제 동양화의 뭐 수묵화 같은 것도 생각나기도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혹시 작가님한테 영향을 준 이런 한국 문화나 뭐 동양 문화가 있나요? 전공을 회화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서양화보다는 그 민화나 그냥 동양화의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참고해서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컬러링이 있는 그런 동양화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조금 더 라인으로 그 미나의 그 먹으로 이렇게 그냥 그리는 그런 만화 같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작업하면서 좀 그 부분이 동양화의 느낌? 한국화 느낌? 그런 게 인물 표현에 들어간 것 같고 또 연필로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 그 묘사되는 이미지가 사실적인 풍경이나 혹은 사실적인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 저희 주변에 그냥 보이는 익숙한 장면들을 묘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의 어떤 현실의 풍경하고 닮아 있으니까 그게 한국적이라고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요즘에 왜 그림책 보면은 한국 그림책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작품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작가님도 보시기에? 제가 그림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 그때 나같이 그때 수생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주목들을 네네.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분들이나 혹은 그림책 하는 분들 작업들이 굉장히 재밌는 작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단지 그림책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술 전반에 있어서 진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작업들을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저도 받아요. 받고 한국 분들이 손재주도 좋으시고 습득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외국의 좋은 장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좋은 장점들을 잘 빨리 결합해서 좋은 작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작가님께서 단어로 하나로 한국 그림책 이런 특징인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겠어요? 너무 어렵죠? 네, 어렵고 사실 한국적인 소재나 전통적인 어떤 풍경이나 혹은 뭐 의복이나 소품이나 이런 것도 한국적이지만 좋은 것들을 빨리 습득하고 소화해서 변형해내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잘 접근을 한다고 저는 느끼고 외국에서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해외에 좋은 어떤 스타일들이나 혹은 표현들도 굉장히 금세 내재화해서 자기화시키는 그런 능력들도 뛰어나신 것 같고 습득력. 네. 네. 습득력과 융복합 시키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내재, 그러니까 자기화시키기. 네. 빨리 배워서 자기화시키는데 네. 능하다. 네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워낙 빨리 변하잖아요. 네, 빨리 변하고 또 굉장히 적응도 빨리 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성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네네네. 제가 사전 질문지 예외에 한국 그림책 3권 정도 추천 목록을 뽑아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어요? 이거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이 많은데 또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서 이미 해외의 소개가 훨씬 많이 되고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뭐 이수지 작가님이라든지 파도야 놀자 그 책은 글이 없잖아요. 네. 글이 없는데 정말 그림도 너무 드로잉처럼 심플하면서도 되게 즉흥적으로 보이는 그림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너무 잘 표현한 그리고 그 정서도 너무 잘 전달한 그런 책이라서 나라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그런 굉장히 즐거움 주는 작품이라 생각했고 어른들이 봐도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은 강아지똥? 네네. 원형적인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을 주잖아요. 삶에 대한 얘기니까 그 작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또 그 구름빵 백희나 작가님의 백희나 작가님은 작업 이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고 또 그 유머러스한 그 작업이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고 또 최근에 어떤 사건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징적인 인물이 되신 것 같아서 그림책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작가님의 작품들이 선구자적으로 어떤 그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그런 작품들도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고 요거 말씀하신 거가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은 백희나 작가님이 이제 한국 도서시장에 약간 오래된 병폐 같은 부분하고 부딪히면서 그걸 이제 돌파해 나가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 작가들한테는 길을 앞서서 뚫어주는 선배 작가 느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최근에 갑자기 한국 그림책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 작품의 뭐랄까요 성숙도도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운데 아직까지는 이 작가님 책처럼 아까 말씀드린 약간 모호한 지점에 있는 장르적으로 모호한 책들까지 품을 만큼 독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작가님 보시기에 앞으로 한국의 그림책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희망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 책이 좀 특수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특징은 있잖아요. 한국이 다 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네. 대세가 잘 잡히고. 그렇죠. 네.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작업들이 나오고 또 그거를 경험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더 내가 뭘 원하는지 혹은 또 내 취향? 그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치를 넓혀가는 거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어떤 포맷이나 혹은 성격의 책들도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만들어지니까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호기심이나 혹은 그런 경험이 조금씩 더 넓어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좀 그림책이라는 게 어떤 어린아이 시기에 바짝 소비되고 학습지로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장르 그리고 또 어른들도 그냥 예술 장르로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시장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를
작업하는 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작업을 하고 또 소비되는 분들도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소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언어와 문화권, 뭐 연령을 뛰어넘기에 굉장히 좋은 장르잖아요. 네. 작가님이 가장 감탄하시는 그림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짧은 이야기가 가진 어떤 그 은유적인 힘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된 그림이 주는 그 무의식적인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두 개가 만나서 또 생기는 시너지. 굉장히 특수한 어떤 예술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험들을 다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유미 작가님 인터뷰를 통해서 기존의 보편적인 그림책 장르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책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해주신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계속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